예, 썰전 라이브 인터뷰입니다. 지난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좀 압축해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정상회담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중 간의 갈등이 워낙 심화됐고 예. 또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해서 한반도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또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지 딱 열흘 지나서 하는 그런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참 쉽지 않은 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저는 상당히 잘 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이게 공교롭게도 한미 정상회담이 딱 1년 전 5월 21일 날 했다가 이번에 또 5월 21일 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난번 정상회담도 사실 잘 됐었죠. 그때는 대신에 이제 원칙과 방향성을 보여줬다면은 이번 회담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행동 수칙,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하고 나가겠다라는 이제 액션 플랜이 포함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동 성명을 잘 읽어보면은 앞으로 이걸 과연 어떻게 끌고 갈까 하는 그런 숙제들이 또 많이 주어진 내용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하나 보면,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한미 정상회담이니까 당연히 동맹을 더 공고하게 두텁게 하는 건 됐는데, 그러면 사실 미국의 원래 목적은 중국에 대한 견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는 좀 더 멀어지는데 중국은 우리가 가장 큰 교육국이기도 해서 뭔가 경제적으로는 혹시 신뢰를 놓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 국제 정서가 엄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니까 사실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한 게 미국과 중국 어떤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양쪽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안보는 하면 그러니까 미국과 가깝게 지내고 경제는 중국과 그런 가깝게 형태가 그게 이제 되는데, 전략적 모호성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그런 단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거. 대표적인 게 뭐 계속 얘기되는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예. 거. 미국이 이거를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한국이 여기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양자택일에 주어지는 상황이 계속 온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안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 또 불이익이 있는 거고 들어가면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치러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연 어떤 게 우리 국익에 더 맞는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예.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번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성명에 보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핵심 기술 투자 심사 및 수출 통제를 하도록 했다. 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지금 공급망,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반도체나 이런 몇몇 물품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뭐 좀 편하게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드는, 아니면 국가적으로 이익이 안 되는 안보상 문제와 결부해서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를 받아야 되는 중국으로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바로 국제문제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외교 전략에 중대한 전환이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서 약간 중국 배제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기회비용이 따라가다 보면 일정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어떤 액션을 반대되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에 숙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 정확하게 지적하신 그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광물 공급 및 재련에 관한 협력. 예. 이른바 히토류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개방형 무선 접속망. 이게 우리가 흔히 오픈 랜이라고 하는 예. 거. 이게 5G 기술 다음 거잖아요. 이거를 선도한다라는 것은 중국이 여태까지 사실 주도하는 5G를 빼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숙제는 정확히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걸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등거리 외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하다가 이번엔 확실히 이제 한미 동맹이 더 우선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국제사회에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부분은 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동맹의 어젠다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건 원래 국방과 안보 분야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경제로도 확장을 하겠다.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가 됐고 또 하나는 동맹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반도에서 이게 지역 또는 세계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중국 견제에 대한 노골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얘기를 하죠. 이건 약간 중립적 개념이거든요. 글로벌 중추 국가가 중국을 견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세계 6위의 군사력과 10위의 경제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책임의 핵심은 이번 공동성명에도 맨 앞에 나왔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안에는 중국과는 가치가 공유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많죠. 그럼 사실 오늘도 이제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우리가 중국을 배타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IPEF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도 중국도 들어와라.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당연히 미국에서 이 포럼을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중국을 견제하자는 의도로 만드는 게 돼 있는데 오늘 출범을 하잖아요. 만드는데 중국을 받아들일 거냐? 그건 좀 아니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처음에 당연히 여전히 그런 의도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의도가 많이 희석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옵니다만 이 IPEF의 포용성의 원칙이라는 영어로 인클루시브가 들어갔어요. 인클루시브라는 것은 모든 국가한테 일당은 열려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곧 발표가 나와서 12개국인가요? 참여를 하는데 그중에 상당 국가가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세안 국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국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 미국이 생각한 만큼의 과연 중국 견제가 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세안 국가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이제 교역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중국에 얽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 걸로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한반도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요 약간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거죠. 같은데. 근데 사실 중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북한과 메시지를 통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중국 스스로가 좀 차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그 정도에서 한 발 더 나갔죠. 왜냐하면 3월 24일에 북한이 이른바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지난 2018년 4월 달에 북한이 스스로 얘기를 했던 모라토리움, 핵과 ICBM 발사를 유예한다는 걸 파기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ICBM 발사 미묘하거든요. 민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미일이 여기 미사일망, 방어망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이전에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도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 다음 날 유엔 안보리의 공개회의가 열렸는데 장진 유엔 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미국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린라이트를 줘버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제 예상이 아마 맞을 건데 7차 핵실험을 하던 북한이 추가 ICBM 발사를 하던 중국은 북한 편을 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져 버린 거죠. 북한 문제에 관해서.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남북 문제도 어떻게 보면 더 경색되는 사실 협의를 통해서 중국이 북한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되는데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오히려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북한 문제는 북한을 활용해서 미국과 긴장 관계를 더 높이는 그런 면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사실 중국이 공공연하게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얘기한 거가 더 이상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자신들이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물론 중국이 협력을 하면 좋긴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제한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에 한미 공동성명에서 남북 관계도 이전과 다를 게 좀 분명해졌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라고 돼 있는데 핵이 직접
이전에는 제가 보니까 가용한 자원이라고 만드는데 네. 핵이 직접 명시된 건 처음이어서 이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우려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작년 5월 21일과 올해 5월 21일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과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매우 안 좋죠. 예. 그리고 핵과 이것은 사실은 매년 한미가 하는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군요. 이번에는 정상 간에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이대 북한학과의 박원공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